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KT올 IPTV에서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함께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또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코너들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최근 연준의 버냉키 의장이 3기 연임을 맞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요. 최근 일본의 공격적인 엔저 정책으로 주변 국가들의 비난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죠. 특히 독일은 G20에서 선진국과 함께 이 엔저 정책을 따져본다고 합니다.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잘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함께 짚어봅니다. 12자 투자 전략에서는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대리가 현재는 LED 관련주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LED 관련주, 그 가운데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될지 잠시 뒤에 알려드립니다. 이슈 정복하기 안종호 팀장이 최근 한류 영향으로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죠. 관련 내용 살펴보고요. 일본의 엔저 정책 등 글로벌 환율 정책의 중심은 역시 자동차 업종입니다. 글로벌 환율 정책의 방향성 또 자동차 업종의 영향 함께 분석합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의 현재 흐름은 그나마 좀 소폭 하락폭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11포인트 정도까지 빠졌었죠. 하지만 지금 8.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낙폭을 줄였고요. 1971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1포인트가 빠지면서 512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시장의 자세한 상황 어떤지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해 듣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전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애플의 실적 부진 소식에 하락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장중 1970선이 붕괴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낙폭이 조금 축소된 모습입니다. 0.43%의 내림세 보이면서 197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567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지수는 하락 흐름이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오늘 오름세로 장 출발했던 코스닥은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하락 반전됐습니다. 현재는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더욱더 강력해진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닥은 0.21%의 오름세 보이면서 51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는 개인이 38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매도에서 매수로 현재 포지션 바꾼 상태인데요. 기관 쪽에서도 역시 10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38억 원의 차익 실현 매물 내놓으면서 지수는 하락 흐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이러한 30전의 오름세에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현재 환율은 3원 20전의 큰 폭의 오름세 보이면서 1069원 4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1% 이상의 조정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9,000원씩 밀리면서 145만 4천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이어서 현대차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약세 흐름 두드러지는 모습인데요. 2%대의 내림세 보이며 21만 3천원에 거래 중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약 보합권, 기아차 역시 약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LG화학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돼 31만 3,50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약 보합권, 현대중공업은 1%대의 조정 흐름 보이면서 22만 4천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1%에 가까운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25,25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CJ 오쇼핑이 약 보합권, 서울반도체는 1%대의 상승 흐름 보이며 28,0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SK브로드밴드가 오늘 2%대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30원 올라 5,21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CJ ENM이 1.48%의 오름세 보이며 34,30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선은 약 보합권, GS홈쇼핑은 강 보합권에서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파트론이 2%대의 강세 흐름 이어지면서 21,90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IT주 주가가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우 미국에서 가정용 세탁기 반덤핑 관세 판결로 인해 하락 흐름이 더욱더 두드러지는 모습인데요. 현재 삼성전자가 1%대의 조정 흐름, LG전자 역시 1%대의 하락 흐름 보이면서 74,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와 삼성 SDI가 1%대의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가 3%에 가까운 낙폭 보이면서 28,05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애플의 지난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플 관련 부품주 주가가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3%에 가까운 내림폭 보이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가 약 보합권, 실리콘웍스는 4%대의 큰 폭의 내림세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전일 대비 900원 밀려 295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터플렉스가 3%대의 내림세 보이며 43,65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LED주 주가가 국내외 LED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루미마이크론이 6%대의 강세 보이며 3,72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금호전기가 3%대의 오름세 보이며 33,100원에 서울반도체가 1%대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솔테크닉스가 3%대의 강세 보이면서 17,2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무선 충전주 주가가 일제히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통신사업자 AT&T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무선 충전 솔루션을 탑재하도록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현재 YG파워가 상한가 도달한 모습입니다. 크로바 하이텍과 RF텍 역시 11%대의 급등세에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삼화전자가 9%에 가까운 급등세 보이며 1,895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북한이 지난 23일 한반도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시사점이 논란이 되면서 오늘 방위산업주 주가가 이틀 연속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빅텍이 12%대의 급등세 보이며 2,03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스펙코가 7%대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퍼스텍이 2%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2,11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금호종금 주가가 상한가까지 도달한 모습입니다. 우리금융지주에서 금호종금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현재 상한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51원 올라 391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자 글로벌 주요 이슈를 또 분석해 봐야죠.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미국 월가에서는 연준의 벤 버냉키 의장이 세 번째 연임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두 번째 임기가 2014년 내년이군요. 종료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벤 버냉키 의장이 이제 내년도 1월 31일 날 일단 2기 임기가 마무리를 되죠. 근데 지금 지난번에 한번 벤 버냉키 의장의 측근으로부터 나온 얘기가 벤 버냉키 의장이 이제 3기 때는 재임할 의사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결국 프린스턴 대학 교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학교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이제 버냉키 의장이 이번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버냉키 의장이 미국 정쟁 남아 있는 것이 미국 정쟁이 좋다고 좀 해석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통화 정책의 사상적으로 좀 복잡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례적인 조치를 이제 처음으로 고안해서 양적 완화해서 옹호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벤 버냉키 의장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약간 실마리를 좀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 벤 버냉키 의장이 그때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일본까지도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시장이 약간 혼미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벤 버냉키 의장이 남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일부 테러를 좀 열어놓은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견해로도 벤 버냉키 의장이 지금 당장 그만두면 그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앨런 부의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재무장관인 티모시 가이트너 이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티모시 가이트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양적 완화할 때
백악관을 대표해서 벤버니키 의장과 의견 조율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두 분 외에는 없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벤버니키 의장이 사임을 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본인이 직접 입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은 벤버니키 의장이 그만둘 거다 생각은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관측일 뿐이지 아직까지 본인 입에서 정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으니까 섣불른 예단은 좀 이르다 이런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ECB 드라기 총재가 프랑크푸르트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올해는 유로존 경제가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다 이런 좀 반가운 전망을 했군요. 제발 딱 좀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별명이 슈퍼마리오죠. 정말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없었으면 유로존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제 올해 유로존 경제를 낙관하면서 지금 그 유로존 내 정부, 그다음에 의회, 그다음에 유럽 연합, ECB가 정말 애써온 덕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마리오 드라기 혼자서 다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독일 볼쇼이 쇼이블레 장관이 계속해서 긴축을 주장하면서 ECB가 물가 안정 외에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위기로 계속 이끌고 갔죠. 그것 때문에 사실 마리오 드라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거를 반대 역으로 쳐서 LTRO 1차, 2차 LTRO라고 금리를 0.75까지 내리면서 시장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정말 어려운 재정 위기를 완화시켰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현재 했던 것을 계속 지속해야만이 밝은 전망이 현실이 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언급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환율과 인플레이션 목표치만 봐도 유로화 가격이 더 이상 흔들릴 상황은 아니다라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유로존 문제가 좀 많이 일단락됐습니다. 그리스의 차기 집행분도 그저께인가요? 92억 유로가 집행이 됐고요. 또 지금 스페인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스페인 국채 문제가 10년물에 상당히 좀 내려와서 일단 자금 조달하는 데 문제가 없게 됐고요. 일단 유로존은 올해가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에서 반발이 당연히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이 다음 달 15일 러시아에서 열릴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한 수정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독일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독일은 유로존 17개국을 대상으로도 긴축 해가지고 전 세계를 장이 좀 갈만하면 무너뜨리고 갈만하고 무너뜨리겠던 게 이제 독일이죠. 독일이 자동차 산업, 두 번째도 폭스바겐 같은 것이 이제 자동차 업계 상당히 좀 중요한데, 잘못하면은 일본의 토요타나 혼다의 매출에 있어서나 아니면 생산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걸리기 때문에 독일의 쇼이블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15일에 러시아에서는 G20 정상회담에서 엔저에 대해서 따질 거다라고 얘기했고, 차산업 피해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계속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본 경제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건 환율이 아니라는 거죠. 구조적 결함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환율 정책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이다라고 하는데, 또 일본도 맞섰죠. 우리는 지금 경기 부양책을 해야 된다 그러고 그 환율이 무슨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 독일이 긴축에 굉장히 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글로벌적으로 엔화가 안전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이 안전자산이 없어지게 되면은 일본 엔화를 안전자산으로 투자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선진국들은 일본 엔화 쪽에 안전자산으로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산업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자기들이 안전자산으로서 인정했던 투자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글로벌 공조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G20에서도 이게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독일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중앙은행 총재 예스 바이트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현명한 나라라면
아무 대응을 하지 않던가 아니면 일본에 뒤를 이어서 통화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통화 전쟁을 막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판단이 쓰고 있고요. 아마도 일본은 그 추가적인 엔화 약세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에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약간 꼼수가 좀 있다고 하죠. 돌아오는 만기 채권까지 매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실효가 떨어진다라는 거고, 매년 그 국채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금액이 내년도에는 오히려 더 줄어드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 봤을 때는 더 이상의 아마 엔화 약세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의 엔화 약세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 선에서 멈출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시장의 흐름 좀 짚어주시고요. 수급 상황이 어떤지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나마 좀 낙폭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오후장이 기대가 됩니다만. 네, 일단은 뭐 낙폭이 줄어드는 이유는 연기금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개인의 매수세가 시간이 지날수록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으로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만, 사실 부정적인 어떤 뷰는 일단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애플의 실적이 미국이 S&P 500 지수가 6거래일째 올랐음에도 불구하고요. 애플이 지금 시간에서 9.8% 정도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애플의 실적, 뭐 예상보다 손익, 그 EPS는 예상보다 좋았지만 1분기 전망, 즉 1월에서 3월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저는 중요하게 본 게 마진율입니다. 영업이익률인데요. 마진율이 기존 44%에서 이번에 30%대, 38%대로 내렸습니다. 뭐 이 마진도 정말 훌륭하긴 하지만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사실 이번에 1분기에 대한 EPS를 예상치를 해서 내놓지 않았다는 게 그런 게 악재로 작용하면서 애플이 급락을 하고 있고 나스닥 선물지수가 급락하는 요인이 지금 사실 코스피 지수를 좀 더 짓누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수급상은요. 외국인은 528억을 팔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물량을 같이 좀 체크해 볼까요? 프로그램이 차익 쪽에서 180억이 나오고 있고요. 비차익은 거의 뭐 보합 수준입니다. 마이너스 1억. 합쳐서 프로그램 183억이 나오는데요. 베이시스가 엄청 안 좋습니다. 0.7에서 0.8. 그래도 최근에 이번 주 내내 1.2에서 3 정도 평균은 유지를 했는데 오늘 1 미만에서 계속 놀고 있고 외국인이 아침에 선물을 사는 듯 했으나 다시 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100억 정도, 한 70계약 정도 매도 전환을 했는데요. 선물 시장, 현물 시장, 외국인 수급이 모두 안 좋다는 게 증시가 지수가 반등을 해도 그렇게 힘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은 일단 간망세송에 기금이 조금 소폭이나마 사는 게 좀 그래도 좀 이제 하반 경직성을 가지겠다 이렇게 좀 가질 수 있겠지만 개인이 많이 사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개인이 전기전자 업종 500억 뭐 거의 삼성전자로 몰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키움 창구나 뭐 이제 이 창구를 보면은 개인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계속 하락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가격선에서는 사도 되지 않냐 그런 심리에도 좀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오늘 차트를 좀 보면은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60일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이제 사더라도 여기서 334의 원칙, 뭐 분할 매수를 좀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60일선이 143만 원까지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제가 얘기 드렸을 때 142만 원대였는데 이전에서 회복을 하면 다행이겠지만 지금 선행 스팬이나 이런 기술적 지표로 봤을 때는 120일 이평선 130만 원 중반까지 열린 거로 사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일선에서 잠깐 또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겠지만 추이는 쉽지 않고 수급적도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계속 많이 팔고 있다는 게 상당히 지금 수급적으로 좋지 않다는 점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일단 뭐 코스피보다는 강하지만 역시 약한 모습입니다. 0.77포인트 조금 빠졌는데요. 수급 상황도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21억 사고 있고 기관이 19억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8억.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하면서 어쨌든 양시장에 대한 흐름을 망치고 있고요. 오늘 애플의 관련 부품주들 대형주 내에서도 코스닥 내에서도 IT 부품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게 결국 애플의 실적을 막고 떨어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각 주체별 속내들은 각각 어떤 것들일지 외국인, 기관, 개인별로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외국인은요, 어라, 오늘도 개인이 마구 사네, 하하하, 그냥 웃지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 계속 팔고 있는데 개인이 계속 받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연초부터 개인이 산 물량이 전차 운단이 1조 5천억, 지금 3일째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가 운수장비를 좀 추월했습니다. 8천억을 샀고요. 운수장비 7천억 정도, 그리고 하학업종도 2천억 정도 사고 있어요. 네, 하학업종은 사실 저도 좋게 봤는데 외국인은 점점 줄이고 있고요. 1,000억대에서 700억으로 줄였고, 개인이 2천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중국 민감주들에 대해서도 하학업종은 좀 노리지 않고 소비재 쪽으로 좀 외국인이 가고 있다는 걸 보이고 있고요. 그 반대로 개인이 사는 것에 대해서 좀 외국인이 좀 이렇게 웃음을 좀 참지 못하는 그런 속내를 표현해 봤습니다. 개인은 애플이 전망이 안 좋네. 3전 사면 되겠다면서 3전을 사는 듯 하는데요. 이게요, 아까 제가 마진율을 얘기 드렸는데요. 그 스마트폰의 그 시장 파이에서 삼성전자가 1위를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했다고 하지만 지금 4분기 애플의 매출이 56조 아닙니까? 원화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역시 56조 정도, 거의 비슷한데요. 이 마진율이 애플이 아직 더 높습니다. 근데 떨어지고 있다는 거, 즉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거. 삼성전자가 물론 반사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갈 수는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결국엔 떨어질 것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거가 주가가 오르기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좀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간은 베이시스가 왜 이러냐, 팔아야 되나 보다 하면서 연기금은 소폭 사고 있지만 다른 주체 세력들은 상당히 좀 지금 어렵게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그래도 슬슬 그런 낙폭을 조금씩은 회복하고 있는 오늘 장인데요. 개인들은 어떤 투자 전략이 좋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요, 일단은 애플 얘기는 거의 다 드린 것 같고요. 전망이 사실 안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은 어떻습니까? 코스피 지수도 거의 60일선으로 내려갈 듯 하면서 안 내려갔는데요. 한 번은 찍어야 되지 않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50포인트입니다. 20포인트 더 남았고요. 오늘 기술적으로 보면 볼린저 매도 하단까지 왔기 때문에 또 한 번 말씀하신 대로 좀 밑골을 달고 올라가면은 정말 좋은 차트 모양을 만드는데 수급적으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선물이 누적으로 2만 계약 정도 지금 쌓이고 있고요. 그리고 콜옵션 매도에 풋옵션 매수, 그리고 거래소 코스닥 전부 다 매도를 치고 있다는 게 수급적으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뱅가드 물량을 일단 차치하고서요. 프로그램 물량이 베이시스가 지금 얘기하는 가운데 0.6, 0.7 막 이렇게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는 거는 결국 연말에 들었던 프로그램 차익 그리고 비차익까지 전부 다 많이 나갈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을 사실 경계를 계속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저께 KDB 그 대우증권 김학균 팀장이 그 인터뷰한 게 내용이 있는데요.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다 보셨겠지만 원화 강세 때문에 외국인의 눈높이로 지금 본 주가 레벨 자체가 높아졌다. 코스피 현재 1960포인트에서 90포인트 왔다 갔다 하지만 작년 3월 고점 2057포인트보다 낮은 수준으로 생각할 수 없다. 왜냐? 달러로 환산한 코스피는 이미 작년 고점을 넘어서 2130포인트, 원달러 기준 1130원대를 기준으로 하면 2130포인트라는 수치가 나오고 2009년 금융위기 이후죠. 3월 초에 환율 1570원을 빗대면은 2900포인트가 나온다. 물론 이거를 단순히 원달러 환율을 환산해서 지수를 비교했기 때문에 이건 좀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한 차익에 대한 욕구가 외국인이 많아졌고 외국인이 들어오기엔 쉽지 않고 지수가 글로벌 증시 미국이 오르고 유럽이 오르는데 왜 우리만 키 맞추기 못하느냐, 왜 정고점을 못 찾느냐, 거기에 제가 답을 오늘 좀 대신해서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의 펀더멘탈 사실 국내 증시 더 안 좋고요. 그런 어떤 기업들의 성장률이라고 하죠. 한국의 GDP 성장률이 결국 기업이 좋아야 되는데요. 그런 명목 성장률이 우리나라 퍼로 나누게 되면은 그렇게 저평가, 즉 코리아가 디스카운트 될 할인 요인이 별로 없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민감주들은 외국인이 계속 털고 있고요. 작년에 좋았던 업종들, 내수주들을 담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유동성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는요, 아직도 안전자산 선호가 사실 좀 상당합니다. 미국 증시가 랠리를 하고 있지만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수요도 상당하고 있다는 것은 좀 투자자들이 그렇게 증시를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매매는 단기 박스
업종 내 내수주, 저는 유통주, 의류주, 음식료품업 이런 걸로 매매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수익률은 상당히 짧게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략이 지금은 리스크 대비 상당히 선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강조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본격적인 오늘장 전략입니다. 5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12자 투자 전략이고요. 네, 5분의 전문가는 환율이 불안하다, 내수주에 관심을 두자, 코스닥 시장 내 턴어라운드 종목에 주목하자, 애플의 실적 부진 영향으로 조정 장세를 예상 기도했고요. LED 관련주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도 했습니다. 1960선 이하 권역에서는 분할 매수하자고 했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요, 여행과 유통, LED 자동차 부품, 서비스 업종, LED 관련주, 소프트웨어 업종을 각각 말했습니다. 네,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희용 대리님. 네, 자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먼저 지수대를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낙폭을 좀 만회한 듯 했던 우리 증시가 다시금 11.35포인트까지 빠졌는데요. 낙폭이 다시금 조금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으로는 다시금 또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는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이 점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코스닥 역시 1포인트가 정확히 빠진 512포인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최희용 대리님 지금 전화 연결돼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최희용 대리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시황. 이렇게 계속 빠질까요? 어떻습니까? 요즘 장세가 그야말로 기진맥진입니다. 지수가 급락한 것도 아닌데 투자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실망스러운 상황이고요. 네, 이렇다 할 주도 테마도 없는 그런 지지부진한 장세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가 오르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나야 되는데 올해는 세계적인 불황의 지속으로 작년보다 실적이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모습이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실적 장세보다는 유동성으로 가는 그런 유동성 장세 외에는 좀 어려운 모습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또는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코스닥 장세 역시 520선을 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테마주들의 순환이 미약하게나마 이어지고 있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한 모습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LED와 무선 충전기 그리고 바이오 테마가 순환하면서 소폭 강세를 띠고 있는데 올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 그리고 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LED 관련주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LED 관련주를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주십시오. 네, 올해 가장 눈여겨봐야 될 업종이 LED 업종입니다. LED는 유기발광 다이오드의 준말인데요. 지난해부터 세계적으로 백열 전구 판매가 금지되면서 LED 조명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LED 관련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캐나다와 호주 그리고 유럽연합이 백열 전구 퇴출을 결정했고 중국에서도 백열 전구를 규제하고 LED 지원책을 내고 있음에 따라서 그런 효율성이 좋은 LED 조명에 대한 기대감이 관련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ED 관련 대표주는 루멘스, 서울반도체, 루미마이크로, 금호전기 등을 꼽을 수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탄력이 좋은 종목을 꼽아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요? 예,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 루멘스입니다. 루멘스는 TV, 백라이트 등 LED TV에 들어가는 부품, 그리고 LED 조명을 생산하는 LED 대표 관련주입니다. 네, 루멘스의 올해 예상 매출액이 약 5,400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400억 원으로 동종업계 대비 매우 저평가된 모습으로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TV 매출이 소폭 감소했지만 가장 기대가 되는 LED 조명 관련 분야가 매출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는 탄탄대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지난주부터 급등하면서 단기 정고점인 8,570원에 근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매물만 뚫으면 주가의 강세는 오히려 한창 가파라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는 12,000원, 매수가는 현재가인 8,200원 내외, 손절가는 7,0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LED 관련주인 루멘스에 대해서 추천을 들어봤습니다.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7,000원 제시해 주신 최희용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초반 시장의 관심은 일본의 통화정책회의에 집중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디플레이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연준과 같은 무기한 자산 매입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에 일본 증시와 우리 증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정리해 봅니다. 한류 열풍으로 문화상품이 해외 진출하게 되면 현지에서 한국 제품의 판매가 4배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드라마에 이어 대중음악까지 세계로 진출하고 있는데 한국 영화까지 활발히 진출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살펴봅니다. 글로벌 환율 전쟁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논란의 핵심은 자동차 산업인데요. 자동차가 환율 문제에 가장 민감한 산업인데다 각국의 경제를 회복하는 데도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은 일본의 통화정책회의에 집중됐죠. 이번 회의에서 결국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무기한 자산 매입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관련 내용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아베 정권에서 정책을 취한 후에 일본 은행 총재에게 2% 물가 상승이 되도록 하루빨리 실현되도록 노력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베 정권은 상당히 강력하게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날도 이제 정부하고 일본 중앙은행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은 이제 일본 은행은 앞으로 이제 아베 총리가 주관하는 경제 자문회의에 물가 안정 진척 상황을 계속 보고하도록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의 어떤 독립성에 진짜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신문에서는 이제 일본 정부의 일본 중앙은행이 4월하고 7월, 10월에 정기적인 보고를 하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아마 엔화 약세에 대한 진척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4월에는 일본 새로운 중앙은행 총재 취임이 있고 7월에는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7월 참의원 선거 때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일본에서 또 한 번의 엔저의 흐름에 대한 어떤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7월에도 엔저가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지 않으면은 일본 은행이 정부의 어떤 압력을 받아들여서 외채 매입 같은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과감한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일본 은행에서 이런 발표를 했을 때 미국 달러당 90엔까지 약세가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88.6엔까지 이렇게 다시 되돌아갔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당장 이 정책이 실현되지 않고 2013년에 2014년부터 실행이 된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다소 실망스러운 물량 때문에 이렇게 다시 엔화 강세가 약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은 다음 달 금융회의가 또 있을 텐데 지금 오늘처럼 계속해서 엔화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게 된다면 2월 회의에서는 아무래도 다시 추가 매입이나 추가 자산 매입 같은 또 계획이 나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당장 시행이 되지 않는 실행감이랑 또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엔화 강세로 돌아섰지만 엔화가 다시 계속해서 강세가 유지된다면 엔화 약세를 경제 부흥의 어떤 가장 강력한 정책으로 내세웠던 아베 정권에서는 지금까지 내놨던 정책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내놓을 확률이 커진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은 장기적인 엔화 약세에 대한 기조는 염두에 두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 은행이 2014년부터 자산 매입을 하겠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단기간에 급격한 약세 흐름을 보이기보다는 장기적인 엔화 약세가 추진되는 것이 자국에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한류 열풍은 단순한 문화상품 수출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코리아 브랜드가 선호한다라고 하죠. 관련 내용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한류 문화상품이 잘 진행이 된 지역에서는 한국 상품이 4배 이상 더 매출이 올라간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문화나 스타일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국가 브랜드로
확산이 되면서 그 동반 성장하는 어떤 촉매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 한류가 경제 성장의 어떤 선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문화 콘텐츠 즉 한류 가지고 벌어들이는 어떤 돈은 절대적인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싸이의 그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에 충분히 1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 동반신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그 콘서트를 통해서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콘서트로 벌 수 없는 액수인 900억 정도의 그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문화상품이 수출이 돼서 되는 것이 문화상품 자체적으로도 또 시장을 넓혀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음악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을 보게 된다면 아이돌 중심의 어떤 댄스 음악에서 음악적으로도 저변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인데요.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의 히트의 어떤 그 해답은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그 업계에서는 보편적인 문화 코드라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강남 스타일이 그 동양적이거나 한국적이지가 않고 외국에서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쉽게 느껴지고 또 그 외국인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그런 컨텐츠였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류 중에서 가장 이제 그 전파 속도가 더딘 것이 이제 영화 부분인데요. 오히려 이제 지난 상반기 영화 수출액은 73억 원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보다도 오히려 3% 준 그런 거라고 하는데요. 그 영화는 아무래도 그 음악이나 드라마처럼 반응을 빨리 끌어들일 수가 없고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격적인 해외 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미국의 월트 디즈니나 일본의 에이벡스 같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보게 된다면은 그 회사들의 과거 주가를 살펴보게 됐을 때 그 회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 모멘텀을 크게 받을 때 월트 디즈니는 지금 현재는 뭐 17배 수준에 있습니다만 모멘텀을 크게 받았을 때는 100배, 에이벡스 같은 경우에는 200배까지 이렇게 시장의 고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주식들은 아무래도 그 실적보다는 모멘텀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게 된다면 이제 한류의 어떤 박찬욱 감독이 니콜 키드만 같은 해외 유명 배우하고 같이 이제 영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류 영화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배우들이 뭐 조연급으로 출연한다든지 뭐 이 정도였지만 지금의 한류 영화는 이제 오히려 한국 감독이 외국 배우를 출연시켜 가지고 내용도 그 한국적이거나 뭐 동양적인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의 이제 헐리우드 영화 같은 액션이나 SF 같은 물을 찍는다는 겁니다. 즉 보편적인 문화 코드를 심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화 부분에서도 한류가 단순히 이제 한국의 어떤 문화를 알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미국의 어떤 영화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는 그런 수준의 이제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대가 돼서요. 이제 한류가 이제 음악이나 드라마가 아닌 영화에서도 빛을 발할 날이 다가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일본의 엔저 흐름이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환율 전쟁의 속내는 역시 자동차 때문이라고요. 예, 환율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미국이나 유로존에서도 그 일본의 엔화 약세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자동차 업계나 독일의 정치가들은 상당히 심한 아주 견제하는 말들을 계속 언론에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GM이나 포드, 클라이슬러 같이 빅3 자동차의 어떤 대변인 싱크탱크인 회의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매트 블런트 위원장은 재집권한 일본 자민당이 교역 상대국들의 희생을 대가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엔저 정책을 쓰면서 교역을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이웃 나라를 거지 만들기 정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는 엔화 약세 정책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라. 이런 발언을 했고요.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렌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본 신정부의 어떤 엔화 정책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각 경제 침체가 오면서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한 어떤 구제금융이나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정책을 취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자동차 산업 살리기에 나섰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자동차 한 대에는 2만여 개의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관된 중소기업도 많고 고용 창출 효과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자동차 산업은 그 경제 활동 인구의 약 7%, 그리고 사업체 총 취업자의 약 10%에 달하는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고용이 되고 있을 만큼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엔화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또 자동차 산업이 어떤 그 한 회사가 그 크게 시장을 점유하고 있지 못한 채 가격 경쟁을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의 해외 생산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어떤 엔저의 영향을 피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외에다 공장을 짓게 된다면 결국 국내 고용이나 생산이 줄어들게 되고,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부품이 싸기 때문에 일본 부품이 채택되거나 혹은 그 완성차 업체의 이익이 떨어지게 되면 완성차 업체에서 부품 가격을 인하해서 그 이익이 줄어든 것을 메꾸려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네,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다음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 소식 정리해 주십시오. 예,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0.23% 상승한 2325.65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2300선 부근까지 하락한 이후에 다시금 반발 매수의 유입과 함께 상승세를 나타냈던 만큼 오늘 증시도 2300선에서의 강한 지지라인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2%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2개월 사이 채소와 육류 등 농산품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농상품의 높은 가격 상승으로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러한 기저효과로 인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다시금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년 동기 대비 2%의 하락세를 나타낼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부실 대출 비율은 17개월 만에 첫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2012년도 재정 적자율은 목표율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들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철강업종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철강업종의 13년도 강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철강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2300선에서의 강한 지지라인 형성 이후 기간 조정 장세 움직임이 당분간 좀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당분간 강한 상승세를 이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2300선 내외의 혼조 장세 움직임 좀 당분간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중국 쪽 소식 정리해드린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이 진행하는 키포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흐름부터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시오. 예, 최근에 이 대형주들의 움직임, 개별적인 움직임보다는 환율에 의한 움직임이 가장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워낙 강세로 국내 제품의 해외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가운데 엔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자동차주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순이익 추정치가 1조 4,090억으로 작년 동기보다 12.7%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 역시도 같은 기간 8.4%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매출액은 21조 2,509억 원으로 5.4% 늘어났지만 순이익은 작년 1분기와 비교해서 4.5% 줄어든 2조 3,417억 원에 머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워낙 강세로 현대 기아차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 가운데 또 일본의 양적 완화로 엔화 약세가 겹치면서 도요타, 혼다 등 일본의 경쟁업체들이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의 환율을 보자면은 지난해 1월 100엔당 평균 1,489원이었지만 일단 전날 기준으로 1,999원으로 약 20%가량이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기아차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더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현대차보다 상대적으로 국내 공장 생산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 영향은
철강과 석유화학의 1분기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작년 동기 대비 35.2% 감소한 999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요. 금호석유와 SK이노베이션 같은 그룹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기간 순이익이 각각 33.1%, 30.8%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작년 4분기와 비교해서 11.6% 감소하지만 지난해 동기 대비는 3.6%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IT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격 경쟁력보다 제품 경쟁력을 확보를 하면서 환율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대형주들의 주가 향방을 가르고 있습니다. 결국 대형주의 경우에는 단순한 실적보다는 환율에 의한 영향도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 키워드를 통해서 풀어주십시오. 예, 그 연기금의 움직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연기금의 매수세 뒤에는 금리가 있습니다. 저금리 환경에서 채권만으로 수익률을 높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저가 매수, 고가 매도 패턴이 위험 자산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로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2,242억 원을 순매수한 보험의 매매 형태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보유 자산의 배분이 더욱 중요한 기관들에게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 장기 투자자들의 순매수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 지속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때문에 시장은 일정 부분 외인의 매도로 빠진다면은 단순하게 좀 매수로 접근하면서 강세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는 것이 좀 유리해 보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몇 번을 강조해도 질리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중국 춘절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일단 현재 글로벌적으로 그렇게 큰 호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댈 곳은 지난번 국경절 때와 같이 강력한 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중국 춘절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제 한 2주 앞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관련 주들 일정 부분 먼저 올랐다가 지금 차익 실현이 약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를 기회로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받아가면서 저점 매수를 하신다면은 춘절 무렵에는 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모레 퍼시픽, 코스메스, 한국콜마, 오리온, 락앤락, 베이직하우스, CJ 오쇼핑 등 이렇게 중국 내수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종목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전체 매출 가운데 중국 매출 비중이 높고 중국 매출 성장률이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들 종목군들 꼭 포트에 한두 가지 편입시키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관심 종목에 대해서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좀 짧게 듣겠습니다. 예, 하나투어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기업입니다. 굉장히 양호한 수급, 매일 기간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이미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차트 상으로 보신다면은 지금 상승을 했다가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겪고 다시 재상승 중입니다. 전고점 위치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이 차트에서 박스권에서 머문 지가 벌써 한참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국내 이제 주식 수익률이 좋지 않았음을 예상을 해본다면은 하나투어 강하게 실적면으로 본다면 강하게 뚫고 올라가야 될 자리인데 올라가지 못하고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차익 실현 때문에 조금 빠져있지만 이번에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 보여지고요. 매수가는 65,000원, 목표가는 74,000원, 손절가는 5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나투어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은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평택촌놈 정호연 대표가 2013 투자 대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선릉역 1번 출구에 위치한 동북금융센터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시부터 종목 상담 신청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